걷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지 않고 좀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면 내 온몸에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실 걷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파킨슨병이나 또는 치매나 뇌졸중이나 근육 감소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보폭도 줄고 보행 속도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폭은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관절이 아프죠. 이게 이제 노화의 시작 증상인데 작년에 상하이에서 노화는 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그 연구가 뭐냐면 60세부터 75세까지의 노인들의 발을 확인해 봤더니 발바닥 밑에 있는 근육이 줄어들었고 얇아졌고 두 번째는 발가락을 이렇게 움켜쥐는 힘이 약해졌더라. 우리가 보통 바닥에 수건이 떨어지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틱 던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발가락을 이렇게 움켜쥐는 힘이 떨어졌고 거기다가 종아리 근육도 위축이 됐더라. 그래서 노화는 바로 이렇게 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근거다라고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발에 이렇게 근육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까지 줄어들면 관절에 무리가 와요.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고관절에도 무리가 오게 되고 더 이어서는 코어 근육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면 보폭도 줄고 보행 속도도 짧아집니다. 거기다가 근육의 힘이 없어지면 평형 감각도 잘 안 돼요. 이 평형을 유지하려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과 귀 속에 있는 평형 기관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움직일 때 내가 평형을 잘 이루어서 갈 수 있는데 눈과 귀 안에 있는 기관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근육에 힘이 없으면 평형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낙상을 할 수 있어요. 이 낙상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그때부터는 노화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에서 노화가 시작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화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운동 안 하면 노화랑 똑같은 신호가 오는 거죠. 붓는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붓는 원인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또는 너무 갑자기 운동을 했다거나 또는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다. 이건 근육에 힘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화랑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은 보폭이 좁아져요. 한번 걸으면 몇 센티미터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보폭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확 줍니다. 두 번째는 보행 속도가 줄어요. 보폭이 줄고 빨리빨리 가면 속도는 똑같아질 수 있는데 속도가 줄어요. 보폭은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1초에 0.8m를 가야 됩니다. 1초니까 1분이면 6, 8, 48, 50m를 가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1분에 50m를 못 가는 거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보통 조금 젊어서 잘 걷는다는 분들은 1분에 80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50에서 80m 정도가 정상인데 노화가 되면 50m 이하로 떨어져요.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죠. 넓은 건널목을 못 건널 수가 있죠. 가다가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보폭은 보통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키에서 자기 100cm를 빼면 그게 일반적인 내 보폭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작아지는 거예요. 보통 키가 160cm다 그러면 60cm의 보폭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서 40cm, 30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종종 걸음을 자꾸 걷게 되는 게 노화의 걸음걸이의 표현이에요. 발 사이도 이게 약간 벌어져서 가야 되거든요.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폈을 때 이 정도 넓이 정도는 떼고 양옆에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붙어서 가거나 너무 넓어져서 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평형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낙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보면 늙었구나, 이분이 근육이 모자라구나 또는 노화가 많이 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걸음걸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이런 게 생겼을 때도 그렇고 또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 걷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중추신경과 연관된 질병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또는 치매나 뇌졸중이나 근육 감소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보폭도 줄고 보행 속도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걷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걸으면 온몸을 써야 돼요. 다리만 써서 걷는 게 아니거든요. 다리가 움직여지면 골반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골반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면 척추가 움직여야 되고, 척추가 움직이면서 머리까지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몸이 오른쪽이 나가면 머리가 왼쪽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다 움직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지 않고 좀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면 내 온몸에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똑바른 걸음걸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걸음을 걸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줄인다는 것은 노화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노화를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아주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수없이 많은 걷는 연구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연구들이 진행이 됐죠.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보통 5,000보에서 6,000보를 걸으면 그때부터는 내 몸에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돼 있어요. 5,000보, 6,000보를 넘어가면 계속해서 내 몸에 좋은 효과가 더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5, 6,000보부터는 비슷하게 남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10,000보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5, 6,000보 정도만 걸으시면 되고, 그거 숫자로 세려면 5, 6,000보. 2017년에 샌디에고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20분, 하루에 20분만 걸으면 충분하다.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 반응이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5,000보 걸었냐, 6,000보, 나 4,000보 더 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00보기를 흔들더라고. 6,000보 걸었다고 100번을 흔들고 200번을 흔들어서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20분 정도만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면역력 증강 효과, 염증 감소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10,000보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강도도 너무 센 강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분 정도 약간 빠른 걸음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나 이거 걸어서 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은 그만하시고 적당한 수준으로 20분 걸으면 된다니까요. 자, 규칙적으로 걸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우리 온몸에 혈액순환이 됩니다. 더울 때는 30초만 걸어도 땀이 줄줄 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걷기 시작하면 잡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들이 줄줄줄줄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시작이 되고, 거기다가 장 운동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잘 걸으시면 화장실 가는 것도 엄청나게 편해져요. 온몸에 신체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을 키우는 효과도 있고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뇌에서 BDNF라고 해서 뇌신경세포에서 유래하는 성장인자 같은 신경영양인자라는 게 많아집니다. 이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신경세포가 성장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걷는다는 것은 그냥 발 근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었더니 해마라고, 여러분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이 해마의 용적이 커졌다는 게 실험 결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때마다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 삽니다. 누우면 죽습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다르죠. 러닝과 걷기는 많이 다릅니다. 러닝은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와요. 정상적인 사람의 관절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뛰는 것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아요. 러닝을 하면 무릎 관절부터 고관절까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고,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가 걷기보다 훨씬 많이 생깁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을 해결할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야 돼요. 항산화 물질을 더 먹는다든지 하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러닝은 지속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걷기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큰 힘을 주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자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러닝은 무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조금 나이 드신 분한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일단 쉬는 거예요. 안 아파지게 만든 다음에 다시 걷는 거지. 아플 때 왜 걸었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아유 참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로는 이런 걷기의 환경 변화에 큰 좌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걷기의 효과는 5,000보, 6,000보를 넘어가면 건강에 좋은 효과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 나는 근육을 더 만들려고 경사를 지어서 걸어야 돼, 험한 데를 걸을 거야, 다 좋아요.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으시면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부러 욕심까지 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거죠. 요즘 뭐 황토길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아주 부들부들하고 거기다 습도가 조금 있어서 밟았을 때 조금 푹신푹신한 이런 길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쫙 깔려져 있는 그런 길 또는 숲길, 평평한 길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발은 아주 예민합니다. 거기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아주 조금만 경사 차이가 나도 발 앞부리가 걸리거나 뒷부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탄한 길이 걷기에는 가장 좋고, 더더욱이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 높낮이가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걸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나서 구부리고 걸어요. 빨리 걷는다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걸으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팔을 너무 크게 휘둘러요. 팔은 휘두르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팔을 휘두르면 견갑골부터 시작해서 뼈가 움직여져야 돼요. 팔을 움직이는 이게 잘못 회전하면 근육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상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팔을 휘두르시는 거 좋지 않아요. 너무 빠르게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발을 자꾸 너무 높이 드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워킹은 좋지 않아요. 평상시 같이 편안한 모양새로 걸으셔야 합니다. 핸드폰 보고 걷다가 맨홀에 빠지신 분도 있고, 핸드폰 보고 걷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도 있고, 핸드폰 보고 걷다가 신호등 잘못 건너가다가 큰일 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결과적으로 다 확인된 것들이거든요. 걸을 때는 뭘 보고 걸으면 안 됩니다. 내 앞을 보고 걸어야죠. 내 앞에 뭐가 있는지. 그것도 바로 앞을 보면 앞에 사람과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선은 앞쪽으로 약 10도 상방을 쳐다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먼 거부터 가까운 것까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앞을 보고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우리가 팔자걸음 걷는 분들 많잖아요. 이 팔자걸음을 걸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딱 적응해서 난 이렇게 걷는 게 제일 좋아. 이걸 누가 고쳐줍니까? 굉장히 불편해지게 만드는 걸 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그거 다 싫어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 걸을 때 똑바로 걷는 걸 배우지 않고 나쁜 자세를 처음 취하면 그 뒤로 그걸 고쳐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1번이 까치발 서기예요. 이런 책상 붙잡고 까치발 쓰시면 너무 쉬운데, 까치발 쓰기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5발가락을 다 대고 쓰는 방법, 두 번째는 엄지발가락을 들고 4발가락으로 쓰는 방법, 마지막은 엄지발가락만 대고 4발가락을 들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 방법을 하루에 100개씩만 열심히 하시면 다리에 근육이 아주 빵빵해집니다. 그리고 걸은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에다가 하나 더 추천하면 와이드 스쿼트라고 해서 발을 이렇게 11자로 하지 않고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쩍벌 스쿼트라고도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완전히 벌리고 그냥 앉는 거예요. 원래 스쿼트는 이렇게 해서 앉을 때도 뒤쪽으로 반듯한 상태로 앉으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쩍벌 스쿼트는 그냥 앉으면 돼요. 넘어질 필요가 없으면 넘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 그래서 균형 잡기도 너무 쉽고 스쿼트 하기도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때서나 할 수 있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고 신발을 뭘 신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까치발 서기, 와이드 스쿼트 아주 권장합니다. 걷기를 다 잘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걷기는 3단 보행을 하셔야 됩니다. 3단 보행은 무슨 뜻이냐면, 발을 걸을 때 제일 처음에 땅에 닿는 게 뒤꿈치가 닿아야 되고, 그 다음이 발바닥이 닿고, 마지막에는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형식으로 걸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 중에 제일 많은 걸음걸이가 어떤 걸음이냐 하면 이렇게 걷습니다. 그냥 발이 한꺼번에 닿아요. 이렇게 걷는 걸음은 이건 이미 걸음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걸으려면 3단 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뒤꿈치가 닿고 발이 닿고 앞꿈치로 밀어주고 이렇게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속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쪽 발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엄지발가락으로 미는 거예요. 이거 밀어야 됩니다. 밀어내줘야 걸음이 되고 이 미는 힘을 계속 키우면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는 힘이 세져요. 이 발가락 오므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이 많아요. 그건 앞발꿈치를 들지 않고 걸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뒤꿈치 닿고 발바닥이 닿고 앞꿈치로 민 다음에는 앞꿈치가 떠야 돼요. 이렇게 발을 앞으로 내밀 때는 떠서 내밀어야 뒤꿈치가 닿게 됩니다. 즉 떠서 내밀어야 뒤꿈치가 닿고 이것도 떠서 내밀어야 이렇게 닿는 거죠. 이 방식으로 걷는 것을 연습을 해야 우리가 3단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걷는 거죠. 노화, 이미 말씀 많이 드렸지만 노화라는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100세 넘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90대 중반이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 아직도 활동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100세 넘어 삽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이제 점점점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더 안 늙어지도록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정복이 됐어요. 거의 끝입니다. 끝자락. 빨리 발견만 하면 거의 모든 암을 해결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고 그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피할 수 있고 거꾸로 영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잘 알아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시고 훈련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이 기름진 걸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덜 하더라, 적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찾다 보니까 이 적포도주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특히 안녕하세요. 국민주치 오한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디병원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노화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건강에 대한 상식 또 지식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우선은 나이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면역성도 떨어지고 세포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죠. 그중에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있고 그다음에 면역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노화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빨리 늙으면 암에 조금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또 우리가 먹는 거,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세포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이제 손상이 되는데 대부분은 또 그걸 복구해요. 그래서 손상과 복구가 항상 일정한 정도로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손상이 너무 많이 되고 복구가 잘 안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 손상이 심해지면 이게 바로 이제 암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성이 떨어지면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아주 잘 됩니다. 취약한 거죠.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암을 또 유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 썰트윈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썰트윈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게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안 만들어지고 활동을 잘 못해요. 그러면 내 몸이 빨리빨리 회복도 안 되고 자꾸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많아지면서 이게 또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유전자 손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역이 떨어졌다 그러면 누구나 느끼는 증상들이 있어요. 우선 입 주변에 포진이 나거나 입 안이 헐어요. 입 안이 헐어서 구멍이 뻥 뚫리기도 하고 구내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 감기를 자꾸 걸려요. 다른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왜 내가 걸리지? 이런 식으로 감기를 자주 걸리고, 또 설사를 자주 하게 돼요. 위장관 운동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있는 세포들, 또 그 안에
안에서 살고 있는 아주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유산균, 유익균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설사를 자주 하게 되고 대상포진도 걸릴 수 있고 여성들은 질염이나 요도염에 자주 걸립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암과도 연관이 있더라라는 게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암이 더 많이 생기고 먹는 거를 잘 못 먹어도 운동량이 적어도 그 외에도 이 나쁜 습관들 잘하는 흡연 그 다음에 술 이런 것들이 다 암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화와 암은 환경적인 요인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같은 원인들이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화나 암을 유발하는 이런 식습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습관에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식품 중에 어떤 성분이 더 많으냐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식이염증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다이어터리 인플라마토리 인덱스라는 건데 DII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염증을 더 많이 만들고 염증이 많이 만들어지면 늙고 염증이 많이 만들어지면 암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DI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은 좀 피하라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튀긴 음식, 아주 정제된 음식들, 쌀을 확 가루를 내서 또는 밀가루를 내서 그걸 한 번 더 가공하고 또 가공, 초가공 식품들, 거기에 탄산음료, 술 이런 것들이 다이어터리 인플라마토리 인덱스가 높은 식이염증 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그게 낮은 음식들은 뭐냐? 과일, 채소, 통곡류 여러분들 우리가 늘 먹으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거기에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과 요거트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도 줄이고 노화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자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자, 10대 항암식품이라는 게 두 군데에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타임지에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타임지에서 10개의 항암식품을 선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늘이에요. 마늘, 토마토, 녹차, 견과류, 콩, 양배추, 적포도주, 버섯, 생강, 해조류 이걸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타임지에서 선포를 했는데 하나하나 다 이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게 들어있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잖아요. 그 다음에 녹차에는 뭐가 있을까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3 이런 게 많이 들어있고 콩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또 적포도주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버섯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베타글루칸이라는 또 아주 중요한 물질이 들어있고 생강이나 해조류에도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더 많이 들어있어?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국 사람만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요리를 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만든 음식들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고 자주 이용하시고 좋아하시기 시작하면 노화나 암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적포도주를 많이 먹는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는데 이 사람들도 뚱뚱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더라. 그러면 심장병도 많아야 되는데 유독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이 기름진 걸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덜 하더라. 적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찾다 보니까 이 적포도주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이 기름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덜 생긴다. 파라독스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알고 보니까 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포도의 껍질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껍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포도를 먹으면 뭘 드시죠? 알맹이를 드시잖아요. 근데 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포도의 껍질에 있어요. 특히
잎이 붉은색 껍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붉은 색깔이 나는 포도의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어가지고는 이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기가 어렵죠. 포도 껍질, 적포도 껍질 100g 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한 1 내지 2g 정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붉은색 포도주 한 잔, 한 50cc 정도에는 0.5에서 1g 정도의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는 게 껍질 100g을 모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레스베라트롤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 자주 먹죠. 여기 있는 거 마늘 안 들어간 음식, 한국 음식 거의 없죠. 거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금치가 여기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시금치 바닥에 쫙 붙어가지고 뿌리가 빨갛게 나온 이 시금치를 진짜 좋아하는데 시금치가 종류가 2개더라고요. 서양 시금치는 이파리도 굉장히 크고 뿌리가 빨갛지 않아요. 그런 시금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시금치가 저는 훨씬 더 맛있고 참기름에 살짝 데쳐가지고 살짝 묻혀놓은 시금치 나물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베리류를 참 좋아해요. 블루베리, 라스베리, 아사이베리 여러 가지 베리들을 정말 좋아하고 하나씩 씹어 먹는 것보다는 확 갈아가지고 그냥 꿀꺼덕꿀꺼덕 마시는 거 참 좋아하고요. 거기다가 요즘 여름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금 반팔 입고 나왔는데 콩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콩국수 좋아하는데 콩국수는 콩을 삶아서 갈아서 그 국물로 만들잖아요. 저는 검은 콩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검은 콩물이 냉장고에 늘 있어요. 이거 오래 두면 상해서 잘 못 먹거든요. 신선하게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음식 사이에서 먹는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식을 잘 골라서 골고루 잘 드시면 좋겠어요. 연어 샐러드 이런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유 참 침이 다 나오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0대 불량식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선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참 놀랄 일이에요. 숯불구이입니다. 숯불구이. 우리가 숯불구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다 거기다 구우면 막 냄새도 많이 기가 막히게 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숯불구이가 첫 번째로 나쁜 음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 불량식품으로 돼 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햄, 소세지 같은 육가공식품이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탄 음식이기 때문에 숯불구이가 좋지 않다 이거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숯불 위에서 타면 뭐가 만들어지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거기다가 벤조피렌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숯불로 떨어져서 숯불에서 기름이 타버리면 거기서 벤조피렌이 나와요. 이게 고기에 싹 묻혀지는 거예요. 탄 고기에. 그래서 숯불구이는 그 밑에서 타가지고 막 씩 올라오는 그 연기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가공식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는 아민이 들어가요. 상당히 많은 아민이 들어가는데 아질산염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색깔도 내고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해서 이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기름에 튀긴 음식이에요.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새우튀김 정말 참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튀긴 기름 안에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그 기름을 튀길 때 입히는 그 옷과 그 옷에 많이 묻어있는 기름은 좀 빼고 먹는 게 좋겠다. 그 다음이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과일도 과당이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설탕에 절여요. 우리가 잘 아는 통조림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병조림 이런 거. 이 설탕에 절인 과일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과자는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자도 참 성인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이 과자는 사실 한번 과자를 손으로 종이에다 놓고 한번 꾹 눌러보세요. 다 기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과자 한 봉지를 기계에다 넣고 그대로 누르니까 밑으로 기름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먹어도 손에 막 기름지게 이렇게 묻잖아요. 와 이거 기름에다 튀긴 거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자도 좋지 않고 소금에 절인 염장식품도 불량식품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나트륨이 혈압도 올리고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게 통조림도 좋지 않은 거로 돼 있는데 통조림을 만들 때는 고열로 아주 높은 열로 가열된 식품들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통조림 안에 들어간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레토르토라고 해서 한 번만 데우면 되고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스턴트 음식에는 뭐가 많으냐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이 인스턴트 음식들은 좀 피해라 이렇게 돼 있고 아이스크림 아유 얼마나 달아요. 당분이 너무 많죠. 거기에 색소가 또 형형 색깔이 다 입혀서 들어가잖아요. 천연 색소가 아니잖아요. 다 어디서 만들어낸 색소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탄산음료입니다.
그냥 탄산만 들어간 음료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인산이 포함이 되고 당분이 들어가요. 옥수수당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10대 불량식품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통조림은 말이죠. 그 안에 코팅이 돼 있어요. 비닐로 코팅이 돼 있는데 이게 찌그러지면 이 비닐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가냐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들어가는데 얘는 보툴리누스 톡신이라는 독을 만들어요. 이 독은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통조림이 찌그러진 통조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아마 팔 때도 모든 판매점에서 통조림이 찌그러진 건 다 교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한번 이런 문제로 여러 사람들이 상했기 때문에 통조림은 찌그러지면 팔지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그러진 통조림은 드시면 안 됩니다. 끓여도 소용이 없어요. 이 독소는 끓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삭은 거냐 상한 거냐 이 사이에 이게 삭힌 음식인지 발효된 음식인지 상한 음식인지를 구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발효를 시킨 음식이라고 인정된 것만 드셔야 되고 이게 발효가 아니라 상한 거로 생각이 될 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생음식들이 있어요. 생음식 우리가 막 회도 먹고 생으로 먹는 것들이 있는데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독초인지 진짜 우리 채소인지 구별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음식, 발효 음식은 정말 상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를 구별을 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식사를 조금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은 늘 먹는 순서대로 먹으면 밥을 한 숟가락 푹 퍼서 먹고 그 다음에 반찬 조금 국물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걸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반찬들부터 먼저 먹고 그 중에서 동물성 반찬이나 단백질 반찬들부터 먼저 먹고 그 뒤에 밥을 먹는 형식으로. 왜냐면 우리의 주식은 밥이니까 밥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반찬이나 단백질 음식을 먼저 많이 먹고 밥을 먹는 형식으로 좀 바꾸면 식단의 변화로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고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지금 뭐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고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를 드실 때 숯불에 굽는 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발암물질이 많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이 삶아서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간암에 걸린 사람도 커피를 먹으면 간의 효소 수치가 줄어든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커피도 커피 나름이죠.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 커피를 어떻게 먹을 건가를 잘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우선 커피를 가장 좋은 커피를 먹는 방법은 커피를 볶은 다음에 그 볶은 거를 갈죠. 간 다음에 종이 필터로 내려 먹는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입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 안에는 지방 성분이 있어요. 그 지방 성분은 갈 때도 지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내릴 때 종이 필터여야만 지방이 걸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이 기계들은 전부 철제로 된 필터를 씁니다. 철제로 된 필터는 절대로 지방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크리미하다 커피를 내리면 뭐 거기에 거품이 확 나면서 노르스름한 이런 크림 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크레마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지방 성분이거든요. 그 성분이 내 몸에 들어가면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거로 돼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필터로 내려 먹는 일을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 안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종이 필터로 내려 먹는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동결 건조한 커피들이 있어요. 옛날에 인스턴트 커피 타 먹던 커피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결 커피 괜찮습니다. 캡슐 커피 이거는 아메리카노 뽑듯이 뽑아 놓은 거예요. 에스프레소 뽑듯이 뽑은 거거든요. 이 안에는 카페스톨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디카페인만 돼 있지 카페스톨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집에서 가능하면 내가 좀 귀찮지 않다 나는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종이 필터에 커피를 내려 드시면 좋겠습니다.
녹차나 허브차들도 항암 효과를 가진 항산화 물질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셔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커피 먹으면 잠도 못 자고 가슴 두근거리고 미치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차로 바꾸셔서 편안하고 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되겠죠. 티백으로 우려 먹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티백을 만드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거든요. 티백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먹는 허브차도 국화 말렸다가 내가 거기 넣어서 우려내는 게 이런 게 정말 좋은 거지, 실제적으로 만들어져서 가공된 것들을 드실 때는 항상 이런 위험성 또는 그 위험은 아니지만 하여튼 내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주된 생활 습관이 뭐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아침을 굶으면 사실 저녁 먹고 아침을 굶으면 점심 때 밥을 먹게 되니까 간헐적 단식 시간이 충분히 맞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조절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녁을 안 먹는 분들은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으니까 사실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는 에너지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잘 때는 에너지 별로 안 쓰니까 이렇게 저녁을 안 먹는 분들보다는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이 훨씬 더 체중 감소 효과는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내 상황, 내가 언제 일을 주로 하는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무조건 누구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암은 거의 정복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이제 큰 걱정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 노화는 그럼 어떠냐?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노화를 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치료약이나 치료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노화를 병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노화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약과 치료법이 나올 겁니다. 그게 세계적인 책을 쓰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얘기한 걸 보면 앞으로 20년 안에 노화가 극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300년쯤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노화가 병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노화를 극복하는 약물 치료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미 지금도 많은 연구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화도 극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늙는다는 거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누군가 나는 지금 얼만큼 늙었어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노화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화도 천천히 또는 안 늙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암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식습관도 있지, 운동 습관도 있지, 수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잘 실천하시면서 극복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좀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한 2리터 이상 먹어도 몸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물 많이 마시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 절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는 그쪽에 연구를 해봤더니 식도암이 일반 나라에 비해서 뭐 7, 8배가 높더라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는 건 절대 도움되지 않고요. 저는 추천합니다. 생명이 처음 탄생하는 것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수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수정란은 95%가 물입니다. 95%가 물이에요. 점점점 이제 배아가 만들어지고 세포들이 생기고, 그래서 태아가 형성이 되면 수분이 한 80% 됩니다. 그랬다가 점점점 더 커져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드디어 아기가 나오면 수분이 한 70% 돼요. 그 다음에 점점 줄어서 나이가 50쯤 되면 수분이 50% 정도 됩니다. 그 뒤로 나이가 더 자꾸 들어서 80, 90이 되면 수분이 더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 수분이 줄어드는 것을 금방 알죠. 왜? 온몸에 주름이 자꾸 생기잖아요. 쭈글쭈글해졌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등을 보면 젊을 때는 너무 통통하고 예쁘고 만져도 이렇게 막 부들부들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면 주름이 지어서 만져도 딱딱하고 거칠거칠하고 안에 부드러운 게 없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분이 부족해진다, 또 노화가 됐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몸에 체내 수분이 20% 줄면 죽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자, 수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만 부족해도 갈증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이에요. 우리 몸은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의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수분이 변하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수분이 1%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문제가 갈증이 옵니다. 이 갈증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 머릿속에 있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수분도 느끼지만 염분 농도도 느껴요. 그래서 그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빨리 물을 마셔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몸에. 그렇게 명령을 해서 내가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이렇게 많이 20%까지 사라지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쉬운 말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등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데 이 손등의 피부를 이렇게 잡았다가 놓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손등을 구부리고 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 그쪽을 하지 않고 손등을 이렇게 놓고 이 손가락에 마디 있죠. 이 마디를 보는데 어떤 손가락을 보는 게 가장 좋으냐? 가운데 손가락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가운데 손가락을 주름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잡고 이걸 탁 놓으면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죠. 노화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거는 금방 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젊을수록 빨리 들어갑니다. 3초 이상 걸리면 상당히 노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금세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분이 부족해지면 탈수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 내지 2%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때는 소변색이 짙어지죠. 왜냐하면 물을 많이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다시 흡수해서 재흡수라고 그러는데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소변량은 줄고 색깔은 짙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죠. 3% 탈수가 됐다. 내 몸에 물의 3%가 사라졌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심각합니다. 소변량이 아주 줄고 피부의 점막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입이 탄다고 느껴요. 입 옆에 허연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죠. 왜? 수분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금방금방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침 분비도 잘 안 되고 거기다가 불안해집니다. 의식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혼수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서 사망할 수 있죠. 그래서 3% 이상만 물이 모자라도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라는 기관이 있죠. 신장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신장은 내 몸, 즉 혈액에 불순물을 걸러서 그것들은 내보내고 나머지 물은 다시 우리 몸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 콩팥이에요. 그런데 이 콩팥의 기능이 정상적이면 물을 한 2리터 이상 먹어도 몸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 이런 분들 콩팥 기능이 확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물 많이 마시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늘 누구나 다 똑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2리터를 누구나 다 똑같이 마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날아가는 데가 호흡기예요. 호흡을 하면서 거의 1리터 가까운 물이 날아가고 소변부죠. 소변으로도 나가죠. 대변으로도 나가죠. 또 피부에 땀도 납니다. 또 침으로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쓰이는 곳인데 이 쓰이는 양과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양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거의 2리터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2리터 중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마시는 국물이나 또는 음료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확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얼만큼을 더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2리터로 확 정해놓고 꼭 그렇게 먹어라 이거는 약간은 좀 오버하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저절로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목 마르면 물을 찾게 되잖아요. 이때는 이미 약 1% 정도 모자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럴 때 물을 열심히 챙겨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심각하게 물을 못 먹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2리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예요. 일어나자마자는 잠을 자면서 수분이 많이 나갔고 또 소변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대변도 나오기 직전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내 몸 자체의 수분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이러면서 물을 아침에 한 잔 마셔주시는 것이 가장 내 몸에 필요한 때 물을 마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찬물, 뜨거운 물 절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는 그걸 좋아하는 쪽에 연구를 해봤더니 식도암이 일반 나라에 비해서 뭐 7, 8배가 높더라,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는 거 절대 도움되지 않고요. 또 차가운 물도 내 몸에 갑작스럽게 차가운 온도가 들어가면서 각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스트레스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차가운 물 마시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 이러면 그거 드셔야죠. 그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미지근한 물을 권장합니다. 가끔 차가운 물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셔주셔야죠. 도움되죠? 우리가 이제 미네랄 워터라고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네랄이라는 성분은 지금 말씀하신 소금이나 나트륨 말고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이런 게 녹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녹이려면 허브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이런 물질이 나옵니다. 미나리를 넣어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채소들을 그냥 넣었다가 빼면 그 채수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그런 미네랄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것은 내 몸에는 도움이 되죠. 소금물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내 몸에 염분을 자꾸 집어넣는 거니까 그것은 혈압도 올릴 수 있고 혈관에도 문제를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염분이 들어있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분이 들어가죠. 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분으로서 작동을 하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나 콜라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물을 집어넣었다가 그걸 다시 다 빼나갑니다. 소변을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물을 보충해가지고 내 몸에 좋은 효과를 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알코올도 있어요. 이 술은 또 이뇨작용을 하잖아요. 그 알코올 자체로 이뇨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소변을 보면 술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흡수됐다 하더라도 다시 다 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수분이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수분 대신 마신다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드시고 나서 다시 물 섭취를 꼭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끓인 물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수도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어요. 상수도는. 그래서 상수도가 집 앞에까지 온 그 관에 있는 물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 집 안에 있는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안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수병에 들어있는 이것들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끓여서, 내가 끓이는데 그냥 끓이지 말고 보리나 결명자나 이런 걸 넣어서 끓인 물,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 물은, 정수기라는 필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삼투압 있고 필터가 있어요. 역삼투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미네랄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몸에 해를 주는 미네랄도 제거가 되지만 도움이 되는 것까지 싹 없어지거든요. 이 미네랄이 완전히 없는 물이 되기 때문에 정수기 물은 그냥 일반 물보다, 수돗물보다 어떻게 보면 미네랄이 부족한 상황에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수돗물을 잘 끓여 먹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리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에 2리터를 먹어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미국에서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물 많이 마시고 참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 여성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그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내 몸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물만 들어갔으니까. 이 염분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뇌에 부종이 생겨요. 뇌로 물이 갑니다. 뇌에 부종이 생기면서 숨쉬는 숨골을 억제를 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뇌에 부종이 생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신 거죠. 그러니까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아주 피해야 할 일이에요. 벌컥 막 굉장히 큰 물을 한 통을 다 마신다,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그건 자주 해서는 절대로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 식도라는 것은 이렇게 붙어있는 기관이에요. 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어있고 물을 마시면 물을 이렇게 밀어서 내려보내는 거지 물이 주르륵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식도의 액체는 고체 물질보다 약 5배 정도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 굉장히 쭉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관으로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밥을 먹었을 때보다 한 5배 정도 빨리 내려갈 뿐이지 이렇게 밀어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구나무 서서 빨대로 물을 얼마든지 빨아서 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구나무 서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식도가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마셔도 되고 앉아서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누워서 마시면 이때는 좀 문제가 돼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마시는 건 괜찮지만 누워서 마시면 물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로 들어가면 폐에 물이 차는 거고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마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소변을 잘 보게 되죠. 물이 충분히 있으면 소변 보러 가서 소변 양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그 압력이 좋아져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피부의 탄력이 회복이 됩니다. 피부가 굉장히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긴장이 완화됩니다. 아주 편해지는 상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그냥 내 몸에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온 몸 전체 꼭 필요한 걸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 물을 잘 마셔서 충분한 정도가 되면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물이 소화액을 만드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거기다가 물을 잘 드시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게 됩니다. 물로 치료를 한다 이런 말은 어폐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30대 중반의 여성인데 굉장히 짜증스럽고 긴장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병원으로 왔어요. 잘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장실 가는 게 싫어가지고 물을 잘 안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충분한 정도의 물을 매일 좀 마셔봐라. 하루에 한 7, 8잔 정도를 시간 맞춰서 좀 마셔봐라.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그걸 한 일주일, 2주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해서 다시 2주 정도 지나서 왔는데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 물을 열심히 잘 마시니까 화장실은 자주 가게 되지만 성격이 좋아졌어요. 긴장을 좀 덜 하게 되고 피부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짜증스럽고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자면서 이런 상황이었던 그 분이 잠도 좀 편해지고 짜증도 좀 줄고 피부도 좀 좋아져가지고 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저한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노화라는 것은 내 몸에 염증 물질이 많아져서 그 염증 물질들이 세포를 염증화하고 세포를 늙게 만들고 세포를 암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염증 물질들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염증 물질을 그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참 쉽냐? 염증 물질만 제거할 수 있으면 세상에 안 늙겠다 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다가 혈장 교환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고체 물질들이 있고 나머지 물로 된 성분들이 있어요. 이걸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 혈장 안에는 염증 물질, 미세 플라스틱, 독소, 항체들 이런 게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혈장을 아주 깨끗한 5% 알부민 용액으로 바꿔주면 혈장 속에 녹아있던 염증 물질, 미세 플라스틱, 독소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연구들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염증 물질이 진짜로 줄고 미세 플라스틱도 줄어든다는 것을 연구로 확인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신체 나이가 젊어지더라. 2년, 3년 정도 젊어지는 것도 확인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노화를 예방하거나 또는 노화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거기에 첫 번째는 잘 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자는 걸 노력하셔야 되는데 잘 잔다는 게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이 뇌의 한가운데에 송과체라는 게 있어요. 이 송과체로 햇볕이 눈을 타고 들어오면 송과체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또 운동을 하면 송과체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벌판에 나가서 그 햇볕이 쏟아지는 들판을 보면서 운동을 하셔야 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이 햇볕이 사라져서 새카매지면, 깜깜해지면 멜라토닌으로 바뀌고 그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잠을 잘 자고 싶으면 이 기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게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햇볕을 거의 안 봅니다. 다 형광등이나 실내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햇볕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를 눈으로 쳐다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해가 쏟아져 있는 이런 환경을 눈으로 그냥 보면서 다니는 거지 해를 직접 쳐다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같이 하시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노화도 예방하고 염증도 예방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몸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분 섭취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피부의 문제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피부만이 아닙니다. 뇌 속에도 수분이 필요하고 이 뇌 세포들과 감정을 관계하는 것들도 수분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되면 성격도 좋아질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화도 잘 될 수 있고 배변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